자, 이제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오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그 대인관계 기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리자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조직 행동을 전반적으로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행동에서 이제 체계적 학습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 조직 행동에 기여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행동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법칙이 희소한 이유, 사실상 뭐 그 절대적인 법칙은 없죠. 사회과학에서. 또한 이제 그 조직 행동 개념을 활용한 이제 관리자들의 도전과 기회 포착 방안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오비의 어떤 그 3대 분석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대인관계 기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대인관계 기법은 이제 그 동료나 상사 또는 부하 직원과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킬,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간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기법이 중요한 이유로서는 특히나 이제 그 관리자들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인관계 기법을 이용해서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리딩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 팀의 또는 그 조직의 효과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방법이 대인관계 기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이러한 이제 리더십을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잘 발휘했을 때 빠르게 진급,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한 이제 그 좋은 대인관계 기법은 결국에는 우수한 인재 이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그 이직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직을 방지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 입사 지원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들도 그 입사 시험에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원자들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좋은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높은 그 인적 자본을 가진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일하기 좋은 회사의 그 일반적으로 재무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 직원들 사이에 그 어쨌든 조직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관리자들이 대인관계 기법이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 그 집단이 그 조직의 이제 그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똘똘 뭉치게 함으로써 이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관리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관리자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기법이라든가 그 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관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라고 했을 때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즉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직 구성원들,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그 집단이나 조직의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조직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으로서 조직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가지면서 2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의식적으로 구성한 그런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조직을 이룰 수 없고, 또한 이제 그 단시간에 뭉쳤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에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구성한 그런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많죠. 여기 조직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기업이나 학교나 또는 이제 병원이나 뭐 교회,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조직에 해당될 수 있겠고, 자 그러나 이제 많이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조직이 아닌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스포츠의 그 경기의 어떤 관중이나 또는 거리에 그냥 단순히 몰려 있는 군중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기 어렵고, 자 그럼 이제 관리자들의 기능은 무엇인지, 뭐 계획 활동, 조직 활동, 선도 활동, 통제 활동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계획 활동은 조직의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조직 활동은 이제 조직화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거, 뭐 직무 설계라든가 또는 이제 그 신입 사원들에 대한 그 사회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결국에 이제 그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사회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조직 활동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 활동은 리딩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이제 동기도 부여하고 지시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도 활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통제 활동은 감독하는 겁니다. 뭐 그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태만하지 않고 그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이제 통제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민츠버그는 이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관리자들의 역할을 10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민츠버그가 1973년에 그 관리자들의 기능을 관리자들의 역할을 10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그 몇 가지 오역이 있는데 좀 고쳐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리더로서 대표로서의 역할입니다. 대표들은 그 조직의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법적, 통상적 요구되는 그러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이고, 두 번째 조직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입니다. 리더로서의,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동기도 부여하고 지시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대내외 연계의 역할, 그래서 후원도 해주고 인플로이들을 후원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외부 집단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모니터로서의 역할은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외의 그 내부 외부의 그 정보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추 신경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배포자로서는 이제 외부에서 또는 타 부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은 조직의 어떤 계획이나 뭐 실천 사항이나 성과를 외부에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창업 기업가로서의 역할은 이제 그 수합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탐색,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수합 분석은 이제 그 strength, weakness and opportunity threat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수합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고요. 위기 경영자라고 했는데 위기 관리자가 좀 더 적절하겠고요. 그 조직이 또는 집단이 처한 위기, 공경에 처했을 때 이를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 그다음에 자원입니다. 자원 배분자로서의 역할은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주요한 의사결정,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의사결정이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조직의 목표에 전략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 협상자로서의 역할은 그 조직을 대표해서 이제 협상자로 나서는 이러한 역할. 그래서 관리자들 또는 이제 경우에 따른 CEO는 뭐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자들이 갖춰야 되는 기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전문 기술 기법은 전문적인 이제 기술이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그 직무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의미하고요. 아무리 관리자라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요. 또한 그 부하 직원들이 하는 역할, 일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이제 그 코칭도 할 수 있고 리딩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 기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료라든가 상사 부하 직원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한 함께 일하면서 또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 파악 기법은 이제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이러한 그 개념 파악 기법이 주로 필요한 경우는 그 뭐 전략 분석을 할 때, 전략을 수립할 때 상황을 그 조직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때 특히 이런 기법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관리자들이 갖춰야 되는 이제 기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특히 CEO가 필요한 그런 기법은 뭘까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필요한 기법은 전문 기술 기법에서 대인관계 기법, 그 다음에 개념 파악 기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뭐 CEO나 또는 이제 최고 경영진의 경우에는 개념 파악 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낮은 수준의, 예를 들면 뭐 과장급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일도 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이제 일도 뭐 가르쳐주고 뭐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술 기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부장 정도 되면은 대인관계 기법, 중간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기법이 중요하겠죠. 자신의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많은 그런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법이 특히 중요해지겠고요. 자, 루산스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관리자들의 활동을 정리를 했는데 1988년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8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관리 활동은 주로 의사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제를 하고 뭐 이게 이제 주요한 활동이었다는 거죠. 관리자들의.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중요시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든가 인적 자원 관리 활동 또는 네트워킹 활동이 좀 더 이제 중요시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뭐 일상의 정보 교환이나 뭐 문서 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동기도 부여하고 어떤 규율을 정립을 하고 갈등 관리하고 배치 관리하고 또는 이제 교육 훈련 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 네트워킹 활동은 이제 뭐 사교 활동이나 조직 정치 또는 이제 외부 관계자와 교류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네트워킹 활동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내용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성공적인 관리자냐 아니면 효과적인 관리자냐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 활동의 그 분배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성공과 효과의 어떤 기준은 성공은 빨리 승진한 사람들을 이제 성공적 관리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효과적인 관리자들은 그 팀이나 조직의 어떤 그 성과를 높이는 그런 관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적인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림에 보시면 48%를 자기 시간의 48%를 네트워킹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는 의사소통. 상대적으로 그 전통적 관리 활동이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출세 경력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효과적인 관리자들은 가장 많은 포션을 44% 의사소통 활동과 26%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어떤 그 팀의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그러한 관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내용을 보더라도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나 또는 뭐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 정치가 또한 중요할 수 있겠고, 뭐 이것은 물론 그 미국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한국은 어떨까요? 뭐 이거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직 행동 오비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 강의 계획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직 행동은 조직의 종합적 성과인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 구조가 그 조직 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뭐 그 행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태도라든가 감정 또는 성격 또는 뭐 가치관 또는 동기부여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행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을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그 사회과학을 다루는 오비도 물론 이제 사회과학 중에 하나이고요. 사회과학의 대상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개성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마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체계적 연구라고 했을 때는 일반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죠. 대상은 다양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일반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하나의 그러한 그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그 대상인 개인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사람들이 지각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람들은 개인들, 인플로이들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돈, 금전적인 소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나 그 성과급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더 많이 받기 위한 방향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펴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제 일관적인 일반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차이를 추가적으로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과급을 줄 때 좀 더 돈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열심히 일하겠고 뭐 돈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준다 하더라도 뭐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이제 사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과학 그리고 오비에서도 이런 이제 일반성에 기초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 연구를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증거에 기반해서 연구를 해야 되죠. 뭐 여러분도 이제 흔히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증거를 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신의 어떤 논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증거가 되겠고 사회과학에서도 논리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계적 연구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런 좀 더 그 의사결정이 그 근거의 기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 다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관이 많은 경우에 사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관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이냐 아니면 체계적인 연구냐 둘 중에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용돼야 된다는 거죠. 혼용될 수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직관이나 어떤 본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는 오류의 가능성이 많고 이런 체계적인 연구와 증거에 기초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런 오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비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학문들을 좀 살펴보면 오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제간 학문입니다. 인터디서플리너리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조직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심리학입니다. 사이콜로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사회심리학이나 뭐 사회학, 인류학 등이 조직 행동 오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어떠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도표 1-3에 보시면 심리학은 이제 주로 개인 수준의 오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 또는 마이크로 레벨에 그래서 뭐 개인들의 어떤 학습이나 동기나 성격, 감정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뭐 태도라든가 직무 설계, 뭐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에 이제 주로 영향을 미쳤고요. 개인 차원이죠. 분석 단위에서는. 그다음에 사회 심리학은 좀 더 이제 집단 차원으로 올라가서 행동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 집단적인 의사결정 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권력관계 뭐 이런 쪽에 사회학은 이제 좀 걸쳐 있죠. 집단 차원하고 이제 조직 시스템 두 가지 걸쳐 있는데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권력관계, 그다음에 조직 변화라든가 조직 문화에도 뭐 영향을 미쳤고요. 인류학이 이제 좀 가장 거시적인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비교, 어떤 인종 간의 국가 간의 어떤 가치관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거시적이죠. 또는 뭐 이문화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어떤 분석, 조직 문화, 뭐 환경, 권력 관계 이러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문을 이 한 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어떤 행동을 측정하고 설명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회심리학은 상호 간의 영향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에 접근하는 이런, 그래서 영향력과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은 이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연구하는 분야, 사회적 환경과 문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인류학은 이제 인간과 사회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문 분야.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문화 간의 종족, 인종 간의 그런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좀 더 여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행동은 물론 이제 사회과학으로서 절대적인 법칙이나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법칙들이 있죠. 일정 조건에서는 무조건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절대적인 게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물론 추출하지만 개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개인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로 이제 그걸 개인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상황 변수 또는 이제 조절 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론이죠.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차이 또는 상황적인 차이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이제 이게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 변수라고도 하는데, 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상황 변수 또는 조절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성별이나 또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또는 문화 이런 것들 이제 조절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훈련을 인플루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면 대체로 성과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은 독립 변수, 성과는 이제 종속 변수. 훈련이 원인이고 성과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품질 경쟁적인 시장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과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품질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품질이 중요하고, 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품질 경쟁적인 시장에 있는 기업에서 훈련을 시키면 종속 변수인 성과가 많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가격 경쟁적인 시장,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러한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품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훈련비까지도 들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적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성과가 많이 증가하지 않겠죠. 성과가 많이 나지 않겠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시간도 뺏기고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를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훈련의 성과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품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상품 시장이 하나의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그 문화에 따라서 뭐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좀 더 집단적인 문화인지 개인주의적인 문화인지 이거에 따라서 X와 Y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상황 변수 또는 조절 변수라고 하고요. 그 조직 행동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그만큼 이런 상황에 따른 차이, 상황에 따른 변화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조절 변수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변수 또는 조절 변수를 앞으로도 다음 계속해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